예, 안녕하십니까. 도태욱입니다. 예, 이 귀한 분들을 모시고 귀한 장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자유민주주의와 문명을 1부, 2부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약 각 한 50분 정도씩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파트에서 좀 더 서양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둘째 파트에서 조금 더 우리나라와 동양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는 거로 그렇게 짜왔습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와 문명이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주제처럼 자유민주주의는 감히 결론을 땡겨서 말하자면 인류 문명의 정수가 다 들어있는 인류 문명의 정수의 결집체구나.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문명에 그러면 어떻게 정수고 청하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냥 간단히 얘기했을 때 자유민주주의 안에 자유라는 것은 기독교적 전통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라는 세계 문명에 빼고 생각할 수 없는 이 큰 흐름의 끝에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것이고, 그걸 도외시한 자유민주주의는, 그걸 빼고 논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따 읽어보겠지만 베르그송이라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철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라는 말, 이것은 데모스, 이 그리스에서 연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폴리스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원형이 되는 민주정치들이 출현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출현해요. 네. 그래서 당시 그 옆에 있던 조금 지나서 있는 로마법이 오늘날 봐도 놀라운 수준이듯이 그리스의 민주정치가 오늘날 봐도 놀라운 수준이어서 어원 자체가 폴리틱스, 정치학, 폴리스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 폴리스가 갖고 있는 이 민주정치의 원형성이라는 것은 뛰어난 것인데, 그 그리스 로마 문명 없이는 민주정치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자유민주정에 그래서 흔히 알려진 양대 기둥,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은 유대 기독교적 전통 흐름과 그리스 로마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그것만 해도 이 문명의 굉장한 결정판이고 총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보통법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는 세 번째 요소로 보통법적 전통이 붙어 있는데, 좁게 말하면 이 보통법적 전통은 영미의 전통이에요. 영국과 미국. 그래서 오늘날 지구세계를 생각할 때 영국과 미국의 위상이라는 것은 역시 굉장히 큰 위상을 갖고 있죠. 근데 영미 문명의 요체를 깊이 연구해 본 분이 도달한 것은 그게 한마디로 보통법적이라고, 커먼로 보통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영미 정도가 아니라 게르만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법의 뿌리가. 그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못 그리는 지도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네, 세계 지도를 이제 못생기게 그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유대 기독교적 전통이 출현한 이 이스라엘이 여기 시나이 반도 조금 지나서 있는 여기쯤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은 이쯤에 있었죠. 그런데 게르만족이 막 내려와가지고 서유럽을 휩쓸었죠. 여기 영국이 있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이 게르만족의 문명의 요체를 한마디로 보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3대 축을 보면 여기를 완전히 포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더 상세히 한번 이제 강의를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명이 나왔으니까 문명이라는 걸 조금 더 한번 짚고 가보죠.
우리 이제 역사책에 흔히 배우는 세계 4대 문명이 있죠. 나타난 시기 순으로 볼 때 여기가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게 성경의 주무대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건너왔다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언제 출현하느냐?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기원 1만 년을 별로 넘지 않아요. 그 1만 년 전부터 그 전과는 다른 놀라운 것들이 이제 막 터지는데, 그 터지는 것에 가장 놀랍게 폭발적으로 한 것은 여기라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옥상에 올라가서 밖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집 짓고 사는 게, 이분들은 한 5, 6천, 기원 한 5, 6천 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천 년 전에 벌써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하면 좀 아득하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래서 기원 1만 년 정도부터 막 놀라운 기술들이 막 나오는데, 그 중에 도시국가의 출현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도시국가가 출현하고, 그때는 이름도 없는 도시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책에 남지 않은. 막 또 서로 싸우는 그런 것들이 고고학적 기록들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쟁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기록되기 전에도 지지고 보고 온통 난리가 납니다.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이집트가, 이게 사뭇 달라요. 여기는 나일강을 배경으로 한 여기는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성경에 봐도 굉장히 이렇게 좀 다른 특성을 보이지만, 이 지역은 오늘날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위 제국적 특성을 가장 먼저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잘게 잘게 쪼개진 곳들이 막 싸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는 대표적으로 아주 관료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제국적 질서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특성이 꽤 고유한 이집트 문명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인더스 문명이라든지 인도 쪽, 또 여기 중국 황하 쪽 중국 문명은 여기에 비하면 많이 늦어요. 그래서 역시 성경이 위치한 이쪽이 압도적으로 문명사에서 이렇게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나중에 보면은 중국은 계속해서 서쪽에서 선진적인 게 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이렇게 서쪽 바람을 맞으면서 우리는 여기 살고 있잖아요. 일본은 더 늦죠. 그러니까 서쪽으로부터 오는 구조를 띠고.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바뀌었어요. 어느 날 동쪽에서 일본 사람들이 흑함의 출현이라고 시커먼 배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동쪽에서 무시무시한 데가 나타나가지고 꼼짝 마라 해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큰 역사의 흐름이 굉장히 바뀐 모양을 보여줘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의 위치가 이게 새삼 굉장히 문제적인 이제 위치가 되는 거죠. 아시아 대륙에서 원래는 어떻습니까? 이쪽 끝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 때의 우리나라의 위상하고 반대로 이렇게 왔다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왔을 때 우리나라의 위상은 굉장히 운명적으로 다르고, 게다가 우리나라는 가장 문제적인 위치를 띠고 있는데 그게 원래 이스라엘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스라엘 유다의 위치를 여기 이렇게 했는데 딱 보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랑 이집트 문명이 충돌하는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역사가인 유명한 역사가인 토인비가 말하는 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 변경이라는 논을 제시하는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문명의 싹은 기존 문명의 중심부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문명의 변경지대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기존 문명의 변경지대면 자동적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창조적 변경이 되는 곳에서 이제 자라나는데, 특히 문제적인 변경이 있는데 접경이에요. 접경. 거대한 문명과 또 다른 문명의 양쪽으로 봐서 모두 변경이 되어 있는 접경 지방이 있는데, 이 접경 지역은 운명이 두 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샌드위치처럼 눌려가지고 결국 고생하고 끝내거나, 아니면 그 놀라운 압박을 그 위대한 문명의 창조로 승화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 거기서 우리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은
세계 그 빛나는 문명을 창조하는 거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접경 지역에서 창조적 변경이 된 이제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변경을 보면은 이 그리스 경우에도 이게 변경입니다. 지금 오늘날 보니까 뭐 유럽이지 옛날 이 세계로 볼 때는 그리스는 이건 뭐 야만족이에요. 이쪽에서 볼 때. 그러니까 이쪽 편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변경지대인데 여기가 이제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변경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온 거랑 이쪽으로 흘러 들어온 걸 막 자기 나름대로 합쳐서 그리스 문명이라는 새로운 거로, 또 이렇게 봤을 때 로마는 그리스로 봐서도 그리스 세계에서 한때 굉장한 변경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해 갈 때는 그리스를 얼마나 열심히 배우려고 했는지, 왜냐하면 그리스는 선진 문명이고 로마는 그 후진국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마치 유학생을 보내서 배우듯이 그걸 따라잡으려고 무진 노력을 합니다. 그 각고의 노력 끝에 나중에는 이제 이 오만한 그리스를 꺾어버리죠. 나중에 되면 이제 결국 이 유럽 문명 쪽에 모두 원류가 될 수 있는 대로마 제국을 이루고 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영국도 변경인 거예요. 이 유럽 대륙에서 봤을 때 자기 혼자에게 뚝 떨어진 섬나라지 않습니까? 촌 중에 촌이죠. 유럽 대륙에서 봤을 때. 그런데 오늘날 볼 때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변신을 했죠. 이렇게 우리가 창조적 변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혼자 텍스트 없이 말하면 좀 약장사처럼 변할 수 있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쪽에 보면은 표가 나오는데 이렇게 그 그리스에서 정치 체제의 변천을 플라톤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철인 왕정이 타락하면 귀족정이 되고, 귀족정이 타락하면 이제 과두 정치라 해서 소수 지배자들이 다스리는 과두 정치, 그 다음에 민주 정치, 그 다음에 어리석은 군중이 다스린다 해서 주무 정치,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참주 독재자가 나타난다. 그래서 참주정, 이런 변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36페이지로 가서 플라톤의 인용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건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은 그 광종으로서 반대쪽으로 큰 변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라네. 지나친 자유는 개인에서건 나라에서건 오직 지나친 노예 상태로 밖에는 어떤 다른 것으로 변화할 길이라고는 없는 것 같기 때문일세. 독재 체제는 민주 체제 이외의 다른 어떤 나라 체제로부터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는 극단적인 자유에서는 가장 야만스러운 크나큰 노예 상태가 생기는 것일세. 이렇게 자유의 과잉 속에서 노예 상태가 생긴다. 바이마르 그 서독 공화국의 자유의 과잉 속에서 나치 체제가 태어나고, 오늘날 우리나라 87년 민주화 이래의 자유의 과잉 속에서 어쩌면 독재 체제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그것의 씨앗이 자라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경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쪽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 체제를 분석한 부분을 보면 1인 지배, 소수 지배, 다수 지배, 이렇게 지배 체제를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좋게 운영되는 것, 더 나쁘게 운영되는 것,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러면은 1인 지배에 좋게 되면 군주정, 나쁘게 되면 참주정, 소수 지배 중에 좋게 되면 귀족정, 나쁘게 되면 과두정, 다수 지배 중에 좋게 되면 민주정, 나쁘게 되면 주무정,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38페이지를 펴보면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이 독특한 혼합정이라는 것을 가장 좋은 정치 체제로 봅니다. 이 혼합정은 민주정치가
이제 좀 귀족적 요소하고 같이 결합한 것을 많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 항상 그 부자도 있고 빈민도 있는데 부자 쪽만 이렇게 너무 그 넘치지도 않고 빈자 쪽만 너무 추가 기울어지지도 않은 그러한 또 법이 굉장히 그 질서를 잡고 있는 그런 거칠게 이제 표현하면 혼합 정치 체제를 가장 이상적인 그래서 그리스가 경험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이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혼합정이 사실은 이후에 로마, 영국, 미국 이렇게 법과 정치가 발달한 나라들에서 이렇게 실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를 보면 로마에 평민적인 민회가 있는 반면 귀족적인 원로원이 있고 비상시국을 통괄하는 집정관이 있어요. 그리고 영국을 보면 왕과 상원, 하원 이런 구조를 띠고 미국은 아예 의식적으로 로마의 이런 구조를 참고해서 정치체제를 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상원, 하원이 로마의 구조에 거의 정확하게 대응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혼합정의 지혜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다 결국 자유민주주의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그 유대 기독교적 전통과 관련해서 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8페이지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 인용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평생 우리 해외에서 독립운동하시고 온 세계를 다니시면서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것으로 하와이 그 한인 교회에 이렇게 돌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라는 말이 떡하니 나오고 그것이 노예 상태와 대립되어 있죠. 이런 대립 구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국회 연설에서 다시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휴전선 남쪽의 자유와 휴전선 북쪽의 노예 상태 이렇게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자유는 물론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영적인 자유를 더 강조하는 것이겠지만 만약에 정치적 자유를 다 억압해버리면은 영적인 자유도 사실 숨쉴 공간이 힘듭니다. 그 자유를 크게 그 밑에 네모를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보면은 영적인 자유, 가장 근본적인 자유의 바탕에서 정신적이고 정치적인 자유가 이렇게 자리 잡고 솟아나온다고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바탕해서 물질적 자유, 풍요 이런 부분이 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의 패턴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스 로마 전형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각성이 있고 그리스 로마에 무슨 영적인 각성이 있나? 신화가 발달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영에 굉장히 민감했다라는 것의 이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한 기독교와는 달랐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영적 각성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그 영적 각성과 자유를 바탕으로 정신적 정치적 자유가 꽃피고 그리고 그 위에 오늘날 서구처럼 또 물질적 자유 풍요가 오는데 반대로 이 물질적 자유 풍요가 지속되면 사람들이 그 근본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낳은. 그래서 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잊어버리니까 정신적 정치적 자유 부분도 소홀히 하게 되고 영적인 각성과 자유의 부분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그 세계는 어디로 가냐? 쇠락하게. 자기를 떠받치고 있던 기초가 소리 없이 다 나중에 보면 허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르네상스기로 조금
띄워보죠. 아까 전에 이제 그리스 로마를 다뤘는데,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서 우리가 그 중세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근대 자유민주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르네상스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 르네상스 시기에 두 종류가 사실 뒤엉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숨어 있는 그 뒤엉켜 있는 구조는 우리 87년에 뒤엉켜 있는 민주화라는 이름 속에 뒤엉켜 있는 것과 굉장히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 유사점은. 그러니까 우리 87년 헌법을 낳은 그 당시의 민주화라는 구호 속에도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계속 논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짜 민주화가 있고, 사실은 좌익혁명을 하려는 그런 흐름이, 소위 좌익혁명 이론은 반드시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를 항상 과도기로 잘 설정합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거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간다, 이렇게. 그런데 그런 좌익혁명의 흐름에서 민주화를 생각하는 게 뒤섞여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은 이쪽 길을 가고 이쪽은 이쪽 길을 가겠죠. 문제는 좌익혁명 노선을 가는 사람은 상대편을 잊지 않아요. 잘 알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걸 과도기로 설정할 뿐이고, 이거를 거쳐서 자기들이 원래 나아가려고 하던 방향이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이걸 까맣게 모르고 잊어버린 쪽은 이쪽이에요. 이쪽. 자유민주주의. 민주화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뒤에 좌익이 숨겨져 있는 거는 생각지 않고 그냥 없어졌다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이 근래에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지고 다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 뿌리가 더 올라가자면 그 이상 더 올라가겠지만, 딱 매듭을 짓자면 그때가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뒤엉켜 있었다. 87년이라는 그 부분에서. 르네상스 속에 어떤 게 뒤엉켜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박스가 밑에 두 개 나오죠. 위에 것이 단테고 밑에 것은 보카치오입니다.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인데 굉장히 다르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단테의 거기 로마가, 거기부터 읽어보죠. 시작. 로마가 세상을 훌륭히 다스리고 있을 때에는 늘 두 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황제와 법황은 각기 현세의 길과 신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의 빛이 다른 빛을 지우고 칼과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로 합체되어 버렸다. 이 양자가 연결되어서는 아무래도 잘 될 이치가 없다. 합쳐지면 서로가 무서운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단테는 이렇게 말해요. 이 단테는 정교 분리, 근대적인 그 교회와 국가 체제를 이미 정신적으로 예고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단테가 교회, 법황, 여기서 교황을 아주 모독하거나 마구 세속적으로 가거나 이런 게 없죠. 여기는. 여기 뭐 그런 거 없죠. 굉장히 그냥 그 두 개가 있다 이러죠. 두 개의 빛이 있다. 두 개의 태양이 있다. 근데 밑에 보카치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 나오는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스피넬로치오는 상자에서 나와 길게 변명은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파, 이거야말로 피장파장이라는 거다. 아까 자네가 집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전대로 친구로 지내자. 그것이 좋아. 우리들은 서로가 아내를 따로따로 가졌다는 것밖에는 다른 점이라곤 아무것도 없으니 앞으로는 공유로 하지 않겠나. 제파는 그것을 응낙했습니다. 이리하여 네 사람은 세계에서 둘도 없을 정도로 사이좋게 오순도순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 걱정할 것도 없이 싸우지도 않고 아내들은 두 남편을 가지고 남편들은 저마다 두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이게 이 얘기 앞에 밑에 써놨지만 뭐냐면 스피넬로 치오가 먼저 제파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어요. 이것을 알게 된 제파가 그 복수로 스피넬로 치오를 유인해 가지고 상자에 가둔 다음에 그 상자 위에서 스피넬로 치오의 부인과 바람을 다시 피우고, 그리고 상자에서 스피넬로 치오를 꺼내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말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1960년대에 서구의 그 문화적 그 충격 이래 성문화 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1353년 이태리에서 나온 이야기. 그러니까 태연하게 쓰고 있죠. 이렇게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독신적인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 성직자들은 아주 그냥 우습고 타락했기가 말도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의 시대상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시대상 반영 이상의 자기의 시각이 굉장히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르네상스 속에 섞여 있는 두 개의 흐름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카치오가 단테의 전기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는 단테의 아주 독실한 후계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왜냐하면 자유파예요. 자유를 지향한다는 거의 흐름, 큰 흐름에서 이 사람들은 선구자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테나 보카치오나 당시에는 다 큰 흐름에서는 아, 너 자유파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나 단테는 단테의 길을 가고 보카치오는 보카치오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테의 길을 따라 청교도 혁명이 나오고 미국의 독립혁명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카치오의 길을 따라서 그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전혀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보카치오가 낳은 이 가리킨 씨앗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더욱 과감한 무신론으로, 더욱 과감한 세속주의로, 마침내 막스주의로, 마침내 공산주의로, 마침내 주체사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적 해체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근대라는 이름 안에 뒤엉켜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다 자유파, 일종의 근대 지향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 39페이지에 베르그송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 사람들 속에 베르그송은 그냥 일개 철학자가 아닙니다. 철학이 발달했죠. 프랑스가 세계 미국이 한때는 미국 학계가 프랑스에서 뭐라 그러나 쳐다보고 몇십 년을 계속 지냈다고 할 만큼 아주 기라성 같은 철학자들을 많이 낳은 곳이 프랑스인데, 그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들도 베르그송 하면 전부 우리의 아주 대단한 철학 우리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베르그송이에요. 그런데 그 베르그송이 39페이지 정도일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 박스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민주주의는 인간에게 침범할 수 없는 권리들을 부여한다. 이 권리는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변치 않고 의무에 충실하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자신에 대해서 하듯 남을 존중하며 그가 절대적이라 간주한 의무들을 지키며 의무가 권리를 주는지 혹은 권리가 의무를 부여하는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절대적인 것에 잘 일치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그 내용으로 한다. 민주주의가 이상적인 인간을 내용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시작. 칸트처럼 말한다면 이렇게 정의된 시민은 입법자이자 복종하는 자이다. 따라서 시민들 전체, 말하자면 국민들은 최고의 권한을 갖는다. 이론적인 민주주의는 이와 같다. 그것은 자유를 선언하고 평등을 요구하며 이 두 적대적인 자매를 그들이 자매라는 것을 회상시킴으로써 그리고 모든 형제보다 높이 놓음으로써 서로 화해시킨다. 이러한 관점을 공화정의 좌우명으로 삼는다면 사람들은 이 세 번째 낱말, 형제의 이것이 다른 두 낱말들,
자유와 평등 사이에서 그렇게 자주 이야기된 모순을 제거하는 본질적인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즉 이것은 민주주의가 복음주의적 본질의 것이고 원동력으로서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게 하는 것이리라. 게다가 1791년에 인권선언의 모델로 쓰여진 미국 독립선언은 청교도의 반영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창조자에 의해 부여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가진다는 것 등등을 자명한 사실로 간주한다. 민주주의적 형식들의 애매함으로부터 이끌려 나온 반대 의견들은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의 근원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무시한 데서 온 것이다. 네. 민주주의가 복음주의적 동력을 빼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시민을 전제로 합니다. 노예는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로서는 놀라운 정도의 평등한 것이죠. 하느님 앞에 인간이 평등한,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외가 없죠. 그렇게 예외 없고 모든 인간이라는 틀을 가진 것이 정치적 영역까지 쉽게 올라서진 못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것으로 이렇게 축적되어 오다가 서양도 근대에 이르러서 이게 정치적인 영역까지 점차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보통 사람들의 민주주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서구 근대 민주주의는, 그래서 근대 자유민주주의는 그리스의 민주정과 또 달라요. 그리스의 자유민주정은 제한된 시민들, 그것도 남자 시민들만의 민주정이었지만 근대 유럽에서 발전한 자유민주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로 열리는 그러한 민주정이고, 그것은 모든 인간의 평등을 담고 있는 복음 없이는 생각하기 어렵고, 실제로 복음 없는 땅에서 그런 민주정이 출현한 예가 있나요? 제가 알기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유민주정의 바탕에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자꾸 지워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러면 이 민주정이 제대로 갈까요? 굉장히 위태위태해질 거예요. 네, 그것이 페르구송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합리주의적으로 민주정을 자꾸 해석한 사람들은 뭐 복음 이런 게 왜 민주정에 필요했나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무 필요가 없다고 곧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경제학적 이론, 합리적 선택 이런 걸 가지고 민주정을 막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해버려요. 필연적으로 이 통찰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기 뿌리를 이렇게 잘라버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그 여러 가지 일들에 굉장히 그 혼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미국 언론 거의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대부분 소식을 접하는 창구니까 그렇게 보고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언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계속 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거의 언론 대부분은 복음주의적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국 거의 언론 대부분은 아까 말한 세속주의, 합리주의를 따른 그 전통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미국 사회에서 굉장한 위기를 막 초래하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은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세력에 크게 기반을 두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거대한 반작용이 일어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르구송이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은 어쩌면 그런 반작용을 안 일으켰으면 미국은 더 일찍 해체됐을지도 모르죠. 이 베르구송이 지적하는 것처럼 뿌리를 잘라내버리면 굉장한 위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주의적인 것이 활발히 살아있었다면
나치즘의 출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반대로 독일 통일을 이끌고 지금 현재 장기 집권하고 있는 곳이 기민당이죠. 그래도 어쨌든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 그 정당이 독일의 전후에 큰 흐름을 끌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문명적인 요소가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할 때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법이라는 제3의 큰 문명적 요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통법에 대해서 지금 이 교재에 많이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은 부분을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2페이지를 펴보시면 보통법을 소개하는 세 가지의 예화가 나옵니다. 예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이제 홍콩의 초대 총독의 포고령 제1호예요. 법령 제1호. 이 홍콩의 초대 총독은 아편 전쟁 후에 중국이 참패하고 영국이 이제 홍콩을 할양받아서 이제 100년을 할양받고 들어간 초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에 중국은 자존심이 처참하게 무너졌고 영국은 사실 승자의 이거를 오만을 부리려면 아주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포고령, 법령 1호가 어떤가 보죠. 홍콩의 주민과 읽어볼까요? 그곳에 가는 모든 중국의 주민들은 중국의 법과 간섭에 따라 통치될 것이다. 단 모든 종류의 고문을 제외한다. 아니 영국법을 따라라 해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따라야죠 할 판인데 거꾸로 어떻게 했죠? 중국의 법과 간섭에 따라 통치한다 이래요. 그런데 참 지혜로운 것은 그 중국의 법과 간섭은 뭘 포함하고 있었어요? 잔혹한 고문까지 포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라냅니다. 이것이 에볼루셔너리 레볼루션을 하는 영국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법적이고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혁명, 점진적 이 민주주의 혁명을 이뤄낸 정신입니다. 한순간에 들끓어가 다 뒤집어갖고 왕의 목을 치고 프랑스 혁명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모델이 영국 모델과 프랑스 모델이 있고 이 프랑스 모델이 러시아 혁명의 이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 소비에트는 해체됐죠. 프랑스도 그 뒤에 막 들끓고 엎치락뒤치락하고 프랑스 혁명을 굉장히 반성하고서야 이제 영국에 좀 더 접근한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영국은 수백 년간 이거를 안정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켰고 그 뿌리가 미국으로 가서 더 크게 이제 꼽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은 이런 태도가 바탕되어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를 보면은 이건 이제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 2년 만에 이제 그 학부를 마치고 급하신 마음에 그 하버드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구하는 활동도 빨리 해야 되겠고 이래서 그 2년 만에 석사 박사를 모두 마칠 수 있겠냐고 이렇게 편지를 써요. 자, 문제는 그걸 받아본 하버드 대학원 위원회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땠을까요? 무시하기 쉽겠죠. 근데 하버드 대학원 위원회는 어땠냐면 회의를 열었어요. 그게 놀라운 점입니다. 회의를 열었고 회의를 연 다음에 답장을 했어요. 답장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규칙상 2년 만에 석박사 모두는 어렵겠다. 그렇지만 석사만 고려한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답장을 한 거예요. 이런 그 태도가 어디서 나오냐? 그것을 보통법적 태도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의적으로 막 결정하지 않는.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통법을 보여주는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법적 민주주의론을 다룬 부분인데요. 23페이지 네모입니다. 자, 시작. 개혁론자들은 진보적 경제하에서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답변 불가능한 논쟁을 하였고, 이에 대해 보수론자들은 그런 경우 병보다 치료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응수했다. 개혁론자들은 국가의 권리를 찬양했고,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권리를 고취했다. 전자는 군사적 전제정치로 귀착되는 집단주의가 됐고, 후자는 결국에는 아무도 무슨 일이든 하지 말아야 하는 자유방임주의가 되었다. 이것은 1920년대 무렵에 20, 30년대 무렵에 미국에서 리프만이라는 학자가 쓴 글입니다. 리프만은 신문방송학을 창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학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논쟁이다. 왜냐하면 당면한 문제는 거대화된 국가에 의한 사회적 통제와 어떤 사회적 통제도 받지 않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개인주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격렬한 당파성을 주도해온 이상에서 말한 배타적 주장들의 문제는 인간의 경험 가운데서 가장 오래되고 최선의 방식으로 확립되었고, 가장 성공적인 사회적 통제 방법을 완전히 간과한 데 있다. 그러한 방법이란 사람에게 자의적으로 명령하는 하향적 권위에 의한 통제 방식과는 다르게 인간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법정에서의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법의 강제성을 발동시키는 보통법에 의한 사회적 통제 방식이다. 나는 이러한 사회적 통제 방식이 바로 자치적 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본다. 자유주의의 개척자들은 왕의 특권에 대항하여 이러한 사회 통제의 방법을 수호하는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들은 노르만 정복 왕조의 초기부터 왕의 하향적 명령권에 저항하여 보통법을 지켜왔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 뽑힌 대표들이 과거의 영주와 주인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누렸던 특권을 행사한다는 뜻에서 국민에 의한 정부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인간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보통법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뜻한다. 민은 왕의 특권을 민의 대표에게 위임함으로써 통치할 수 없다. 민은 오직 민주주의가 어떻게 스스로가 작동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때, 또한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각 개인과 단체, 공동체, 그리고 공직자 자신들이 권리, 의무, 특권, 면책권을 규정한 법을 판결하고 집행하고 수정할 대표를 임명함으로써 비로소 통치할 수 있다. 자, 선거에 의해 뽑힌 대표들이 과거의 영주와 주인들, 과거의 왕들을 대신해 버린다면 그것은 무늬만 민주주의겠죠. 이것이 지방자치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고 할 때 이런 보통법적 태도가 실현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에 의해 뽑힌 구청장은 구의 왕 노릇을 하고 구의 영주 노릇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왕들, 작은 영주들을 수없이 만들어 준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이러한 보통법적 적법 절차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보통법적 태도가 제도적으로 구현된 적법 절차를 우리가 과정 속에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그냥 구호만 분권 자치가 떠돌고 이루어지는 일은 위임받은 왕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선거로 뽑힌 왕, 선거로 뽑힌 영주의 구조를 계속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노조에서 나타났던 일이에요. 노동자들이 사실은 노조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이름 없는 노동자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노조는 노조 간부들의 것이 돼요. 그리고 그 노조 간부들, 노조를 주창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일종의 폐쇄적인 왕국처럼 그렇게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그 노동자
집단 자체도 폐쇄적으로 되죠. 이 노조를 만들었던. 그래서 그런 길들이 우리가 권력 현상 속에는 항상 그런 배반의 요소가 숨어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우리 이제 세인트 폴 그 고전 인문학교 같은 곳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10분 정도 쉬고 이어서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